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아파트 매물 추이가 9월 들어서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와,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처럼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결국 7만 건을 넘어서더니 9월 2일 오늘 날짜로 7만 2천 건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 승수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는 배가 되는 물량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죠. 왜냐? 거래량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집값 하락의 중요한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거래가 줄어드니 매물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대기 수요가 그만큼 뒤에 줄을 서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이상한 궤변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이다가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그렇게 뒤에 줄을 서고 있는 대기 수요가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서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반문을 하는데, 아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덥석 무는 바보가 어딨어. 더 떨어질 게 분명한데 정말 극강의 하락 속도를 내면서 본격 동서남북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하락 국면이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무슨 대기 수요를 바보로 하나 보죠? 이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거래가 안 되니까 답답해 죽는 겁니다. 무조건 물건 내놓고 수요를 잡아야겠다는 건데, 이거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머리 싸움이 아니라 이미 매수자들은 뒤로 쑥 빠져 있죠. 하반기 상당한 집값 변화가 찾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발을 뺀 상태에서 매도자끼리 가격선을 어디까지 내려야 할까 고민의 잠을 못 이루는 건데, 이걸 전세 물건 지표가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전세 수급의 선순환적인 영향 때문에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일단 살짝 불안해진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카드를 많이 들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눌러앉는 경향이 많고요. 게다가 하반기 역전세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것도 우려되고 해서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땡겨서 쓰고 전세로 내놓기보단 다시 매매로 돌려서 빨리 팔고 나가려는 테러를 구축하고 있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매매 물량이 7만 2천 건까지 쏟아지는데 8만 건에 이르게 되면서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가격들이 와르르, 집주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백기를 들고 던지기 시작하는 가격대가 눈에 띄게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근데 추이가 이런데 착공 물량 줄어들어서 향후 주택 인허가 물량이 대폭 축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른다네요. 근데 이 해석 맞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공급을 무슨 신축 분양 아파트가 다 합니까? 실질적인 공급은 구축 매매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축 분양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될걸? 대부분 구축 매매 시장에서 공급이 되는 건데,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준다 해서 다짜고짜 공급이 감소, 집값이 다시 훅 하고 오를 수 있다는 논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죠. 공급은 매매와 신축 두 줄기인데 신축은 너무도 미미한 공급 줄기입니다. 이걸 마치 모든 공급의 본좌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집값 부추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사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핑크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다시 갭 투자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6.2%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갭 투자를 한 연령대가 30대였다는 거. 30대 연령층대의 주택 매매가 급증을 한 건데요. 이것도 자산 규모가 증가해서 투자 형식으로 가는 갭 투자가 아니었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문이 열리면서 대출 창구를 통해서 무차별적인 빚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부채 규모의 증가를 통해서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한 건데, 이거 원천적으로 자산 규모가 늘어나 보이지만 실제로 전세가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부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쪽에서 이뤄진 갭 투자는 화성, 평택, 시흥, 인천,
분당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집값 추이와 반대 궤적의 갭 투자가 증가하는 건 젊은 층의 투기적인 요소를 더욱 부추기는 일이고, 이게 금융대란이 오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정말 집값 정책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신생아 대출입니다. 아니, 주담대 50년 대출로 반백년 대출이 나와서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이 주담대가 입지가 좁아지는 시점에서 무슨 신생아 대출? 이거 뭐 태어나자마자 빚족세를 물린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요. 바로 인구 절벽. 우리나라 인구가 성인 2명이 0.7명을 생산해내는 엄청난 인구 위기를 겪게 되는데 100년 후면 신생아 10,000명으로 대한민국이 소멸하게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니 집에 대한 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이 그리 낙관적이질 못하겠죠. 아무튼 이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신생아 특공과 대출금리까지 보장해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민간 분양에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보다 더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고 공급을 받는다는 건데요. 2년 안에 임신, 출산 사실 증명하면 우선 공급 자격 부여받습니다. 결혼에 상관없이. 그리고 소득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요. 내년 4월에 당장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분양에 당첨이 되면 뭐해? 집을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대출이 다시 등장하게 되죠.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한도가 5억이고요. 금리는 최저 1.6% 정도로 저리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부부에겐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반백년 대출과는 대조적으로 신생아 대출까지 등장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까지도 나가게 돼서 수도권 5억, 지방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청약기에도 부부가 2번 동시 청약이 가능해서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물론 인구 위기를 절감한 정책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 영끌 문제와 맞닿아서 생각하자면 본인 자산 규모를 키워가야 할 시기에 그냥 또 부채 규모만 쌓아가게 된다면 어느 영끌한 분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대출금 상환하다 보니까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부채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몇 달째 잔고가 제자리, 집안 가전 하나를 바꾸려 해도 부담 100배. 결국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안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분양 완판에 성공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자들 중에 30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00% 완판을 찍은 건 그만큼 단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주변 시세 대비 올라갈 수 있을지 하반기 집값 추이가 그리 단단한 백업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 높고요.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1억 정도 싸다고 하는데 실거래가 들여다보면 자양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14억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고점 대비 1억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스트폴 확장비 세금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더 비싸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단지 자체의 경쟁력을 보증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반기 지금 부동산 PF 위기 상황도 슬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5.14%까지 치솟는 상황,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대손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서 생긴 영향이라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하죠. 연체율이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불안정 그리고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게 되는 하반기 집값은 작년을 거쳐서 올해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했던 아파트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30% 가까이 빠진 것도 있었고요. 10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슬슬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죠. 송파에서 거의 6억 가까이 빠지는 거래가 나왔어요. 상하 2차 아파트 30평대 고점 14억 대비 8억 5천의 거래가 됐고요. 10억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도 낙폭이 큰 거래가 나왔죠. 30평대 고점 24억 대비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층 저층이기도 하지만 2층에서도 22억 거래가 나왔던 곳이라 층수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DMC 파크뷰자이 30평대 고점 15억 대비 10억까지 떨어지는 거래가 8월 말에 나왔습니다. 거의 5억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신도림 푸르지오 3차 고점 12억 대비 8억 8천 선의 거래가 됐네요. 여기도 10억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금호 벽산 아파트 16억 거래에서 8억 2천 반토막이 나왔네요.
성동구에서 이 정도 거래가로 주저앉은 건 의미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지금 집값 자체가 하반기 보합 분위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그 각도는 상당히 예리해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화들짝 놀라게 하는 대책이 나왔죠. 일단 빠르게 정착이 된다면 좋은 효과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자칫 지금 부채 규모 면에서 고려해보자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더욱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